알퐁스 도데의 별. 나는 리브롱산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냥개 라브리와 함께 산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마을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노새에 싣고 오는 농장의 어린 머스마이나 노라드 아주머니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소식 중 제일 반가운 것은 마을에서 제일 예쁜 주인집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더니 보름치 식량을 가지고 오는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한 소나기에 길이 나빠진 것 때문인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씻은 듯이 개였고 밝은 햇빛 사이로 불어난 시냇물 소리에 섞여 마침내 노새의 반가운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노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머스마이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닌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머스마이는 아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고향에 가는 바람에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오게 되었는데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꽃 리본과 화려한 치마와 레이스로 치장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도회에 갔다가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양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겨울이면 나는 농장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는 했지요. 그럴 때 예쁜 옷으로 치장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말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지금은 이렇게 내 앞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모두 꺼내놓고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양가죽을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따위를 한동안 무척 흥미롭게 살펴보더니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곳에서 지내는군요. 어머, 가여워라. 외롭지는 않나요?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나요? 오직 아가씨만 생각하며 지낸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잘 있어요. 아가씨, 조심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길을 따라 모습을 감췄을 때 멀어지는 노새 발굽 소리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골짜기가 푸른 빛을 띠고 양들이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움막에서 떠나갈 때의 명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옷은 물에 젖고 추위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냇물을 건너려다 물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졌고 양떼를 두고 함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죠? 내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면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실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냇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의 옷과 발을 말리도록 급히 모닥불을 피웠고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지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둠은 더욱 짙어져 나는 아가씨가 움막에서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양가죽을 깔고 잘 자라고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양들과 나의 보호를 받으며 편히 잠들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고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은 유난히 별들이 빛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움막의 문이 열리더니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들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나 봅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모닥불 곁으로 다가오자 나는 염소 가죽으로 아가씨의 어깨를 덮어주고 모닥불을 더욱 따뜻하게 피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맑은 샘물이 부르는 노래와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가 무척 신비로웠어요.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소리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 쪽으로 메아리쳐 오더니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소리에 이끌리듯 길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날아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저렇게 많은 별들은 처음 봐요. 당신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알고 말고요. 자,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은하수랍니다. 은하수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는데 그 끝에 영혼의 수레인 큰 곰자리가 있어요. 반짝이는 4개의 별이 수레바퀴랍니다. 큰 곰자리 아래에 있는 것이 3명의 왕인 오리온이고요. 그보다 더 아래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는 별들의 횃불이라 불리는 시리우스가 있어요. 저 별들은 우리 목동들의 시계랍니다.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밤 12시가 지났네요. 수많은 별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목동의 별이에요. 새벽에 우리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목동의 별은 우리들 앞에서 빛나지요. 목동의 별은 토성을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별이 결혼을 한다고요? 그럼요. 별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던 나는 무엇인가 어깨 위에 살며시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렇습니다. 내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것은 잠이 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날이 밝아 모든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머리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조용한 양떼처럼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 위에서 잠들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세라 이야기. 영국 런던의 어느 학교 앞에서 공주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마차에서 내렸어요. 아이의 이름은 세라 크루예요. 세라는 영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는 군인으로 인도에서 일을 했는데 세라도 6살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살았어요. 세라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세라를 영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영국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란다. 세라가 다니게 될 학교는 런던에 있는 민틴 여학교였어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공부하는 곳이었지요. 세라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인 민틴 선생님이 달려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님은 제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라의 아버지는 세라를 꼭 안아준 다음 인도로 돌아갔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민틴 선생님은 세라에게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을 주고 공주처럼 대했어요. 마음씨 착한 세라는 자기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과자를 대접하곤 했어요. 착하고 친절한 세라를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라비니에는 세라를 못마땅해 했어요. 세라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세라한테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세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해서 쉬는 시간이면 모두들 세라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하녀인 베키도 청소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라의 이야기에 빠져 정신없이 듣곤 했지요. 베키는 세라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였는데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하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키, 뭘 엿듣고 있어? 넌 가서 청소나 해. 어느 날 라비니에가 큰 소리로 베키를 야단쳤어요. 라비니에, 베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세라가 나무라자 라비니에는 세라를 노려보더니 방에서 휙 나가버렸어요. 세라는 울고 있는 베키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과자를 주었어요. 베키는 그렇게 맛있는 과자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았어요. 베키,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와. 알았지? 세라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베키는 이렇게 친절한 세라가 참 좋았어요. 학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러 세라는 11살이 되었어요. 세라의 11번째 생일날이 되자 민틴 선생님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세라와 친하게 지내세요. 세라의 아버지는 우리 학교에 많은 돈을 내셨답니다. 민틴 선생님은 부잣집 아이들만 좋아했어요.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를 읽어본 민틴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세라의 아버지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더 이상 세라를 위해 쓸 돈이 없어요. 민틴 선생님은 화를 내며 편지를 집어던졌어요. 믿을 수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세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민틴 선생님은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세라의 옷과 구두를 빼앗고 춥고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쫓아냈어요. 너한테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하나도 못 받게 되었잖아. 너 때문에 손해가 크게 났으니 그 돈을 갚으려면 이제부터 하녀로 일을 하거라. 외톨이의 빈털터리가 된 세라를 위로해주는 건 베키 뿐이었어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세라는 학생이 아닌 하녀로 일을 했어요. 민틴 선생님은 세라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음식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것을 주었지요. 라비니에는 고소해하며 웃었어요. 아이들도 차츰 세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세라는 꿋꿋하게 견뎠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추운 겨울날, 세라는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빵가게 앞에서 은화 한 잎을 발견했어요. 세라는 은화를 주워서 빵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 가게 앞에 은화 한 잎이 떨어져 있었어요. 참 정직한 아이구나. 아마도 천사가 주는 선물일 게다. 내가 가지렴. 고맙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빵을 좀 주세요. 아주머니는 덤으로 빵을 2개 더 주었어요. 세라가 빵을 사서 나오는데 가게 앞에 한 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야. 세라는 말없이 다가가 6개의 빵 중 5개를 그 소녀에게 주었어요. 어머, 자기도 배가 몹시 고플 텐데 참 착한 아이구나.
빵가게 아주머니는 세라의 행동에 감탄했어요. 어느 날 세라가 다락방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작은 원숭이 한 마리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세라는 창문을 열고 원숭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옆집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숭이 여기 있어요. 세라가 인도말을 하자 터번을 쓴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세라를 쳐다보았어요. 아가씨, 어떻게 인도 말을 하죠?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7살이 되기 전까지 살았어요. 세라는 그 아저씨와 인도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라는 옆집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이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다락방의 착한 소녀에게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지요. 그것은 인도 아저씨가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세라는 베키와 함께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인도 아저씨는 그 후로도 매일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았어요. 며칠 후 세라에게 커다란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예쁜 옷과 구두가 들어있었지요. 그 뒤로도 예쁜 모자며 손수건 같은 것들이 매일 배달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 보내는 걸까? 세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옆집 원숭이가 또 세라의 창문 밖에 매달려 떨고 있었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려고 옆집으로 갔어요. 집주인 캐리스포드 아저씨가 세라를 맞이했어요. 원숭이를 돌봐줘서 고맙다. 그런데 선물은 잘 받았니? 세라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보낸 것은 바로 캐리스포드 아저씨였어요. 아가씨도 인도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이름이 뭔가? 세라 크루예요. 오, 세상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캐리스포드 아저씨는 세라를 끌어안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친구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겨놓았단다. 그 돈은 이제 모두 내 것이다. 다음날 세라는 가방을 싸들고 베키와 민틴 여학교를 나왔어요. 인도 아저씨가 마차를 끌고 세라와 베키를 데리러 왔지요. 민틴 선생님은 다시 학교에 나오라고 애원했지만 세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라는 베키와 함께 캐리스포드 아저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높이 솟은 기둥 위에 아름다운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왕자의 눈은 파란 사파이어이고
온몸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어요.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정말 멋있어. 너무 행복하겠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가을 날밤,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로 날아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따뜻한 이집트로 떠났지만 이 제비만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따뜻한 봄날 노란 나비를 쫓아 강가로 날아갔던 제비는 갈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갈대 아가씨와 즐겁게 놀다 보니 떠날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갈대 아가씨, 친구들이 모두 이집트로 떠났어요. 나랑 같이 이집트로 갈래요? 제비가 물었어요. 미안해요. 난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비는 뒤늦게 혼자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 도시까지 오느라 하루 종일 날아서 지친 제비는 쉴 곳을 찾다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았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사뿐히 앉았어요. 제비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위에서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비가 오는 건가?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그 물방울은 바로 행복한 왕자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제비야, 난 살아있을 때 늘 행복했어. 그런데 동상이 되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니 너무나 슬프구나. 왜 슬픈데요? 여기서 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단다. 왕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비야, 저기 좁은 골목 작은 집에 있는 아주머니 보이지? 아주머니는 지친 얼굴로 어느 귀족의 딸이 입을 드레스에 술을 놓고 있단다. 아들은 병이 들어 옆에 누워있지. 열이 나는 아들이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하지만 아주머니는 돈이 없어 약도 오렌지도 사줄 수가 없어. 제비야, 나는 이곳에서 꼼짝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뽑아서 저 집에 갖다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저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이집트로 가야 해요. 제비야, 오늘 하룻밤만 내 곁에서 심부름을 해주렴. 행복한 왕자의 얼굴이 어찌나 슬퍼 보이는지 제비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오늘 밤만이에요. 고맙다,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떼어내어 입에 물고 가난한 아이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제비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침대 옆에 살며시 루비를 놓았어요. 그러고는 날개를 퍼덕여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병이 나아가는 듯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날 제비가 왕자에게 말했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이집트로 떠나야 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있어주렴. 안 돼요.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야, 저기 지붕 밑 다락방에 한 젊은이가 책상에 앉아 있단다. 젊은이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럼 오늘 하룻밤만 더 있을게요. 내 눈은 값비싼 사파이어야. 한쪽 눈을 떼어 저 젊은이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왕자님의 눈을 빼다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제비야, 난 괜찮으니 제발 부탁을 들어줘. 왕자가 간곡히 부탁하자 제비는 할 수 없이 왕자의 한쪽 눈을 빼내어 다락방으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창가에 사파이어를 내려놓고 돌아왔지요. 다음날 제비는 정말 이집트로 떠나려고 했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저기 광장에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는데 성냥이 비에 젖어 못 쓰게 되었단다. 돈을 못 벌어가면 아버지에게 맞을 거야. 제비야, 내 남은 눈을 떼어 저 아이에게 갖다 주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제비야, 난 괜찮으니 제발 부탁을 들어줘. 제비는 할 수 없이 왕자의 남은 눈을 빼내어 성냥 파는 소녀에게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소녀의 손에 사파이어를 떨어뜨렸죠. 제비가 돌아오자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야, 이제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렴. 아니에요. 왕자님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여러 나라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왕자에게 해주었어요. 제비야, 너의 이야기는 모두 재미있구나. 이제 이 도시를 둘러보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내게 해줄래? 제비는 도시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돌아와 부자들이 멋진 집에서 근사한 파티를 여는 동안 밖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제비야, 내 몸은 황금으로 덮여 있어. 이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왕자의 몸은 점점 흉하게 변해갔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꽁꽁 얼음이 얼고 사락사락 눈이 내렸어요. 제비는 춥고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제비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라가 왕자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힘없이 왕자의 발 아래로 툭 떨어져 숨을 거두었어요. 그 순간 왕자의 몸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나무로 된 왕자의 심장이 둘로 쪼개지는 소리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도시의 시장이 지나가다가 행복한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상이 왜 저렇게 흉측해졌지? 보석은 다 사라지고 황금도 다 벗겨졌잖아. 당장 치워버리세요.
사람들은 제비는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동상은 끌어내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넣고 녹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녹여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아 제비를 버린 쓰레기 더미에 함께 버렸어요. 그때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주저없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지요. 그 뒤 왕자와 제비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